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당초보다 완화된 내용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추가 도발을 예고했던 북한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마저 부결될 경우 사법개혁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일제히 김 후보자의 성향을 비판하며 부적격 후보자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공영방송은 물론 민영방송의 인사와 프로그램 내용에까지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강진이 있었던 경주의 현재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1년 동안 6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으로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관광객이 줄며 상점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부산이 물바다가 된 상황에서 부산 동구의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 논란입니다. 파문이 커지자 부산 동구청장은 급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건물 구축 높이 철골 구조물 사이로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각종 건축 자재가 위태롭게 쌓여있는 이곳은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 포항로입니다. 벌써 수년째 이렇게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론은 중국과 러시아의 벽은 예상대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대북 원유 수출을 400만 배럴, 그러니까 50만 톤 규모로 제한했습니다. 기존의 거래량을 동결한 수준입니다. 석유 정제 제품은 200만 배럴, 즉 25만 톤까지만 허용됩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전체 유류의 30% 정도 차단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라는 유류 공급을 처음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제한했고 대북 제재 결렬을 피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선 갸우뚱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심재우 뉴욕 특파원입니다.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375. 북핵 6차 실험 이후 9일 만에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해 5차 핵실험 때 82일이 걸린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미국이 초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북 원유 전면 금지는 상한을 설정했고 석유 제품은 절반 정도 차단 효과를 내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러시아의 힘이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속전속결식 통과를 선택했습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니키 헤일리 미 유엔 대사가 어차피 안 될 것을 괜히 목표를 높게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중러와 협상을 위해 기준을 높였다는 겁니다. 원유 금수 조치의 효용론에 대한 한계론도 작용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한을 의식한 듯 미국의 초안보다 많이 완화된 결의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결의안이 전면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면서 대화를 강조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결의안 통과에 협조했으니 미국에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는 압박입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예, 오늘 나온 제재안이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가 2부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 정부가 북한의 핵 도발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국 주재 김학철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페루 외교부가 김 대사에게 5일 이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멕시코 정부도 지난 7일 김형길 북한 대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에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국회 통과를 만일에 못하면 청와대와 여당으로선 한마디로 패닉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오부 요인 인사가 연이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큰 타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사법개혁도 큰 차질을 빚을 것이고 정기국회는 난기류에 빠지면서 문재인 표 입법과 예산심사에도 비상이 걸립니다.
이런 비상한 관심 속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야당은 이번에도 부적격이라며 몰아붙였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여야의 기싸움으로 청문회는 40분 동안 시작도 못했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저는 청문위원으로서 장재원 의원님 잠깐만. 이 청문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야당은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경륜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점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됩니다.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유나 있는 것이고요. 또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회장이었던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코드 인사라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되면은 그야말로 피해의 숙청이 또 일어날 것이다. 특정 사조직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 김 후보자는 반박했습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만은 지금 시대에서 구하는 대법원장 상은 꼭 그와 같은 권위와 경력을 갖춘 분이어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민주당도 야당의 주장은 색깔론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좌파 프레임, 색깔론,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코드 논란 이런 부분들에 덫이 씌워지면 후보자님이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공히 인정하고 있고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지점에 기수, 의전 참 잡잡합니다. 여야는 내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뒤 임명 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대법원장 임명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청와대는 어제 헌재 소장 임명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오늘 또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청와대로서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자, 오늘 추가로 입장이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늘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직접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는 헌재 소장 인선이 처리되길 100일 넘게 기다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백은 단순히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피해와 연결되기 때문에 강하게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설명인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부결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 마음을 청와대가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당에서 어제 청와대가 입장 표명을 한 뒤에 오만하다 이렇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고 그러면서도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사법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대법원장 인사하는 헌재 소장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쪽에선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하게 추진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법개혁입니다. 이 검찰개혁과 더불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법조 관련 인사가 어제로 3명째 낙마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이 다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공세를 펴자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법원장은 특히나 이 사법 시스템과 사법부 인사개혁을 지휘할 총책임자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다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사법개혁이 당초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김명수 후보자가 개인적 흠결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국민의당의 무더기 반대표냐 아니면 민주당 내의 이탈표냐.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단 2표 차로 부결된 것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틀째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계도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양당의 원내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입장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자, 국민의당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돼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은 알겠는데 국민의당하고 사전에 어떤 투표 전에
아무런 약속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김희수 후보가 이제 도덕성이나 자질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될 때 박지원 의원께서 추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당에서 반대할 거라고는 저희가 잘 상상을 못했죠. 예. 근데 이제 단지 그 국민의당 요구로 2차례 연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많은 분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어떤 찬성표만 믿고 그냥 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순진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더군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게 이제 요번에가 3번째 그 협의해서 상정을 한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연기할 때 국민의당이 첫 번째는 이유정 그 재판관 후보, 헌법재판관 후보를 이렇게 연계를 해서 거기 낙마시키면 하겠다. 예. 그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해서 나갔는데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연기를 해서 3번째 상정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조건들을 들어주면 그 국민의당이 협조하겠다 이런 뜻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연기시키고 우리가 쭉 이야기를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들어와서 이 그 표결에 이런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참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국민의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어제 저희 의원이 120분인데 120명이 모두 다 온 것은 그만큼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저희 민주당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우리 의원들의 의지가 완전히 결집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서 이탈표가 있었다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김동철 대표가 마지막에 저에게 한 20명 정도는 충분히 자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누수가 많았던 거죠. 예.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가 끝나고 나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나고 나서 그 표결이 이제 부결되고 난 후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 본회의장 바깥에서 서로 얼싸안고 좋아하는 모습, 그런 것들도 저희가 그런 모습을 봤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어떤 태도로 이 선거에 임했는지는 뭐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죠. 그리고 유영진 식약처장 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으면 국민의당이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이야기는 김동철 대표가 했습니다. 뭐 조건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헌법재판소장의 인사는 헌법재판소 후보의 인사, 그분을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자질이 되나 안 되나, 소신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장이 거래하는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연계해서 하는 것,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건 대통령 인사권인데 여기다 이렇게 거는 것도 옳지 않죠. 그리고 이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해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은 이미 걸었었습니다. 거기를 낙마시켰는데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조건을 들어줬어도 국민의당이 정말 찍었을까. 오히려 안철수 당 대표께서 20대 국회의 주도권, 결정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본심이죠. 그래서 그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표결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인터뷰할 텐데요. 두 분이 오늘 토론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내용이 나온지 뭐 듣고 계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김동철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십니까? 제가 이
우리나라의 공직자 정말 중요한 오부 요인 중에 한 사람이 예. 임명되지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임명되지 못했는데 그게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불행이죠.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얼싸안고 모두 좋아했다고 해서 원내대표께서 사령탑이시기 때문에 만족하시는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참 좀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거짓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정말 어제 침통했고요. 예. 제가 우원식 대표의 그 인터뷰를 들었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물론 우리 당 의원들은 자율투표였지만 예. 그래도 또 저는 잘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저는 자율투표니까 저는 40분의 1밖에는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잘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의 평소 발언이라든가 이 경향 등을 가지고 면밀하게 좀 분석을 했더니 예. 적어도 20명에서 22명 정도는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 약속은 아니지만 그래서 민주당이 120석 아닙니까? 정의당과 친여 무소속을 합하면 130석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당에 20명만 찬성을 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김미수 후보자는 가결입니다. 그러면 물론 김동철 원내대표의 가결은 선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좀 더 하겠습니다. 예. 물론 가결이 선이고 부결이 악은 아닙니다. 물론 투표 표결 결과를 그대로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맞는 거지만 예.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김미수 후보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20명 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안 되는 그런데 것은 그런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은 제가 질문 좀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안 안 됐다라는 됐다는 것은 네.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아니 우리는 최소한 20명은 네. 20명 이상은 찬성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 민주당에서 이탈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왜 민주당에서는 왜 민주당 반대하는 분이 내에도 나왔을까요?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일방적 국정운영, 인사라든가 정책 이런 데 있어서 예.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의원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김희수 후보자 자체도 자기들에게 소신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예. 그렇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에 대한 불만의 표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뭐 김동철 원내대표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야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 정확하게는 뭐 알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그 얘기를 민주당에서 들으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기명 비밀 투표 아닙니까? 예.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것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지 모르게 한 것인데 예. 그걸 자기들은 다 찍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당도 다 부표를 던졌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국민당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무기명 비밀 투표의 취지에 대단히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그 양쪽에서 토론을 해야 될 문제인데 두 분께서 토론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릴레이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결정권은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끝나고 부결된 다음에 그 얘기하고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의 얘기는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 이야기는 안 대표의 그 이야기는 다당제 하에서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예. 실제로 민주당이 뭐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던졌을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이 거의 대부분이 부표를 던진 것은 맞을 겁니다. 예. 따라서 결국 어느 양쪽은 당론을 정해서 나왔고 국민의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따라서 이 4개 정당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 우리 국민의당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갖다가 소속 의원에게 강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아무튼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이 결과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측면은 맞는 것이지만 그러면은 국민의당이 뭐 부쪽으로 기울었으니까 부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김 원내대표님. 국민의당은 적어도 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하고 류영진 식약처장 퇴진을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서 요구하셨습니까?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예.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 얘기는 국민의 눈높이에 다른 건 몰라도 헌재 소장 임명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거래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반론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반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헌재 소장과 관계없이 제가 수도 없이 그런 지적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 수도 없이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헌재 소장과는 관계없습니다. 물론 이게 헌재 소장은 헌재 소장만으로서 판단받아야 되고 예.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그 자체의 결함만으로 판단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예. 네. 김동철 원내대표님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만일에 그 두 사람의 퇴진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의 말대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다 찬성을 했을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의원들의 않습니다.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것과는 또 배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고요. 두 사람이 물러난다고 해서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전원이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김희수 후보자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글쎄요. 박지원 전 대표 얘기와 김동철 원내대표의 얘기하고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대표 이야기는 박지원 대표는 그분의 개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예. 저는 우리 당의 보편적인 정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명수 후보자,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했는데 국민의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어차피 자율투표를 할 건데요. 예. 자율투표라는 것은 의원들 마음대로 투표하는 것은 아니고 찬성하는 의원들은 찬성의 의견을, 반대하는 의원은 반대의 요지를 쭉 하고 수시간 동안 난상 토론을 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그냥 그대로 당초에 자기 생각이 고집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재 소장이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그 새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김동철 원내대표께서는 계속 소신에 의한 자유투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당론 투표는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안 합니까? 당론 투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안, 그런 우려가 있을 때 당의 존립과 관계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면 앞으로는 절대 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맞은편에서 듣고 계신데 따로 연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분이 토론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두 분의 말씀을 차례대로 듣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방송사 인사와 프로그램에까지 개입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발표 내용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공영은 물론이고 민영방송사 업무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들 일이죠. 이 모든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2009년 10월부터 본격적인 방송 장악에 나섰는데 그때마다 청와대가 등장합니다. 국정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으로 이른바 좌파 방송인에 대한 사법 처리를 통해 편파 방송을 없애겠다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엔 청와대 기획관리 비서관, 홍보수석, 민정수석 등이 전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간 MBC도 당시 국정원은 손볼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2010년 3월 MBC 김재철 전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이른바 MBC 정상화 방안을 준비합니다. 여기엔 인적쇄신과 프로그램 퇴출 등이 포함됐습니다. 2011년엔 MBC의 특정 성향의 문화 연예계 인사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까지 합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를 내리면 국정원은 전략을 짜고 이에 맞춰 국세청과 같은 유관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겁니다. 검찰이 자료를 넘겨받으면 국정원과 청와대에서 방송 장악에 나섰던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정원의 유도대로 블랙리스트는 실행이 된 것인지 또 프로그램 폐지와 제작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이루어졌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행이 됐습니까? 그래서? 네, 국정원 개혁이 자료에는 실명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추가 취재해서 당시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특정 연예인 소속사 세무조사 유도는 김제동 씨와 윤도현 씨가 속한 다음 기획사인데 실제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2009년 11월 복지부 시상식의 후보자 제외 유도는 김장훈 씨인데요. 후보에서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고 수상자에도 실제 없었습니다. 예. 2010년 4월 라디오 제작자 지방정보 발령 유도는 KBS 김영한, 민희롱 PD라고 하는데요. 4월에 김 PD는 지방으로, 민 PD는 편성본부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군요. 예,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연예인이나 예. 방송인 퇴출 유도, 프로그램 폐지 유도, 이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2010년 4월 MBC 환상의 짝꿍 폐지 유도는 김제동 씨가 출연한 프로였는데요. 2010년 7월 폐지됐습니다. 2011년 4월 MBC 특정 프로그램 진행자 퇴출 유도는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김미화 씨인데요. 실제 같은 달 하차했습니다. 예. 국정원이 2010년 2월부터 교체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1년 8월 국정원은 청와대에 MBC의 특정 출연 인물에 하차시켰고 사규에 출연 제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김여진 씨입니다. 예. 2011년 6월 시선집중 출연 홍보까지 됐지만 무산됐고요. MBC 이사회는 7월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의견을 공개 지지 또는 반대한 사람은 시사 프로 고정 출연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처음으로 이른바 소셜 테이너 방송 출연 그렇죠. 금지 조항이 생겼던 것이죠. 예. 뭐 사실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누구보다 잘 알긴 합니다. 국정원이 MBC 정상화 전략도 만든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2010년 3월에요. 원전 원장의 지시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이런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잔재 청산, 인적 쇄신, 또 편파 프로 퇴출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김재철 사장 시절에 실제 해고나 징계가 이어졌고요. 일부 시사 프로그램은 폐지가 됐습니다. 다만 이 국정원이 만든 방안이 MBC에 전달됐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가려서 얘기할 필요가 있죠, 사실. 그 활동이 주로 이제 전 원장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청와대 수석들도 국정원에 지시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전 원장은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국정원의 태스크포스 팀장, 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팀장은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었는데요. 이상득 전 의원의 라인으로 불렸던 이 실세로 통했습니다. 청와대를 좀 보면요. 기획관리비서관이 2009년 9월과 2010년 4월에 국정원에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홍보수석은 2010년 5월과 2011년 6월에 또 2010년 8월에는 민정수석이 국정원에 관련 지시사항들을 전달했다는 것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입니다. 모두 이명박 정부의 핵심 권력층이었습니다. 자, 이 모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인물이 그럼 누구냐? 결국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의혹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 가운데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VIP 1일 보고 문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더 나올지 궁금하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작성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 속에 82명의 이름을 모두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는 왜 이런 거친 대우를 받아야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의외의 문화예술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명박 정부가 작성한 문화 연예계 핵심 종북 세력 명단이라고 밝힌 자료입니다. 작가부터 영화배우와 감독, 유명 개그맨과 가수까지 분야를 망라해 포함돼 있습니다. 공연 연출가였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평소 사회 참여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인사들도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배우 유준상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가 철거되던 날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이하늘 씨와 방송인 김구라, 박미선 씨는 한 시사풍자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한류스타 이준기 씨와 배우 김가연 씨는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에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의 활동을 파악해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고 방송 퇴출까지 유도했다고 국정원 개혁위는 밝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앞두고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법리 검토와 수사팀 구성 준비 등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누가 어떤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냐 하는 점인데 어떻게 봅니까? 네, 먼저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또 김주성 전 기조실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배 혐의로 우선 수사 의뢰가 될 예정입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데 비해서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조항은 징역 7년 이하로 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발견된 만큼 당시 홍보수석 그리고 민정수석 또 기획관리비서관 등 MB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들은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텐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시간이 좀 오래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주목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수사나 기소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국정원법이건 형법이건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요. 2010년 9월 이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이 수사나 기소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2009년 7월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어서 블랙리스트 활동을 주도했던 김주성 전 기조실장의 경우는 2010년 9월 국정원을 퇴직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분석은 법조계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퇴임 이후에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김 전 실장이 만들어둔 틀대로 실제로 연예인 퇴출이 계속해서 됐기 때문에 공범으로 성립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짧게 듣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방송 장악에 적극 나선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KBS와 MBC 노조는 9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KBS 기자협회는 최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KBS의 2011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당시 취재기자에게 녹음을 하든지 녹취를 하든지 취재해오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2011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KBS 수신료 인상을 논의한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KBS 기자가 몰래 녹음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보도본부장은 현재 고대영 KBS 사장이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진상을 조사해온 KBS 기자협회는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장모 기자에게 구체적인 취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견 기자가 그 당시에 이제 3년차 막내 기자한테 녹음이라도 하든가 아니면은 녹취가 가능하면은 녹취라도 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다고. 다만 이 중견 기자가 윗선의 지시를 전달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지시와 관련해 KBS 사측은 기자가 도청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민주당 회의가 공개 회의로 시작됐고 회의 시작 때 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KBS 기자협회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2주 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최한입니다. 보도 지침 논란이 불거진 SBS에서는 윤세영 회장이 사퇴를 통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 관련 노조와 시민단체는 윤 회장의 사퇴가 연말로 다가온 재허가 심사를 의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회장의 보도 개입 의혹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진상조사도 촉구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전국 언론노조는 오늘 오후 성명서를 내고 윤세영 SBS 회장의 사임이 보도와 경영 개입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언론노조는 4대강 사업 보도 통제와 회장님 보도 지침 등 부적절한 보도 개입이 드러나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발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언론노조는 윤 회장이 SBS 이사 임면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에 대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윤 회장의 사퇴 발표 시점을 거론했습니다. 이 단체는 윤 회장의 소유와 경영 분리 선언이 2005년, 2008년, 2011년에 이어 네 번째라고 했습니다. 2004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선언했고 이번에도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의식해 회장직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한 겁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지침 의혹을 조사하고 결과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SBS 측은 이와 관련 별도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 헬기 사격과 함께 발포 명령 체계까지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 위원회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떠난 것으로 파악된 인물,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입니다. 지난 6월에 문체부로 복귀한 노 차관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에 사직을 강요했던 것이 박 전 대통령 지시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또 법정에서는 함께 재판해봤던 최순실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이 법정에 들어서자 피고인석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당시 국장이던 노 차관에 대해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참 나쁜 사람이라며 사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겁니다. 노 차관은 오늘 문체부를 통해 사직을 요구받은 뒤 누구 지시냐고 물었더니 장관 윗선 지시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알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겁니다. 노 차관이 검찰 질문에 답하는 동안 서류를 보는 등 시선을 주지 않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측 변론이 시작된 뒤에야 고개를 들어 노 차관을 쳐다봤습니다. 노 차관의 증언이 시작되기 직전엔 역시 피고인석에 있던 최순실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재판이 20분간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오전에 서증조사 과정에서 딸 정유라 씨의 법정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라며 딸의 증언이 자신의 유죄 증거로 제시되는 상황에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뇌물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진경준 전 검사장이 이번엔 네이버에 딸의 과외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을 앞둔 딸의 독과점 규제 관련 논문을 도와달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진경준 전 검사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2014년 12월 당시 김상원 네이버 대표에게 자신의 고등학생 딸을 인턴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대학교 진학을 앞둔 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규제와 관련한 논문을 쓰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다음 달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의 딸 교육을 맡은 네이버 법무실에 한 통의 메일을 보냅니다. 점검해보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내더니 실제로 수업처럼 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합니다. 사실상 1:1 가외를 청탁한 셈입니다. 다음 날 네이버 측은 진양이 바쁘다고 하니 다음 주에 2시간 정도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답합니다. 당시 네이버 대표는 김상원 현 경영 고문으로 진 전 검사장의 서울대법대 선배이며 넥슨 주식을 함께 사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질의응답 형식에 2-3차례 시간이 있었던 건 맞지만 정식 인턴이 아니라서 관련 확인서 발급은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어제 최악의 폭우로 부산에 물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부산 동구청장은 해외 축제를 시찰한다며 출장을 갔습니다. 동구 의원들도 복구 작업을 하는 주민들을 뒤로하고 오늘 외유성 연수를 떠났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차량이 물에 잠기고 집들이 무너져 내리는 등 시간당 최고 116mm의 비가 내린 어제 부산은 처참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침수 지역은 여전히 난리통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은 온종일 물을 퍼내고 침수된 차량들을 볕에 말리는 등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손이 부족해 배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와중에 부산 동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 구의원 6명은 오늘 오후 8박 10일간의 유럽 연수를 떠났습니다. 몇 달 전부터 연수를 잡아놨던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동구 상황을 볼 때는 좀 경미한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일정표를 확인한 결과 거의 대부분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로 짜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삼석 동구청장도 원성을 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제 오전 축제 시찰 명목으로 중국 상하이로 떠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아픔을 먼저 다스리고 잘 해놔놓고 난 다음에 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돌보는 게 원칙이 아니냐. 파문이 커지자 박 구청장은 오늘 급히 귀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공공기관의 황당한 특혜 채용 배태가 최근에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현직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원자들의 면접평가 순위를 뒤바꿔서 13명이 부당하게 취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은 2015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평가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은 이 평가표에 화살표를 그어가며 지원자 6명의 순위를 뒤바꿨습니다.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것이니 바뀐 순서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와 함께였습니다. 실무자는 원본을 파기했고 박 사장의 지시대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사장은 인사정책상 일부 인원의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원자 명단에 동그라미와 X 표시를 해가며 18명의 순위를 바꿨습니다. 이런 과정을 2차례 거치면서 당초 합격권이 아니었던 13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감사원이 밝힌 가스안전공사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박 사장이 왜 순위를 뒤바꿨는지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같은 비위 사실을 밝혀내 박 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 나섰고 박 사장은 현재 업무 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바른정당의 이해운 전 대표가 한 후원단체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부금의 일부가 이 전 대표의 당시 보좌관 급여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비영리법인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입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전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업회는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 상가법인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기부금 중 일부가 이 전 대표의 당시 보좌관 김모 씨의 급여로 쓰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15년 6월부터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맡아온 김 씨가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사업회를 통해 받은 기부금 일부를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념사업회와 돈을 건넨 상가를 압수수색하고 김 씨 등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사업회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 급여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사업가 옥모 씨로부터 현금과 명품 가방 등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문제가 며칠 동안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교육당국이 아예 추가로 특수학교를 더 짓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유한우 기자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5년 동안 특수학교 18개를 새로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각 시도 부교육감들을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필요한 지원을 할 테니 지역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학급 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특수교사 증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서 지역 주민간담회에 직접 나섰던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서울 전역에 특수학교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지 여론에 힘입어 강서 지역 특수학교도 계속 추진하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없는 8곳에도 특수학교를 짓겠다는 겁니다. 한편 서울교육청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서 지역 특수학교 부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마곡 부지를 대치지로 정해 학교 건립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시교육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김 의원 측 요청에 따라 논의는 했지만 서울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중단됐다고 공문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국내 연구팀이 400년 된 미라의 사인을 유전자 분석으로 밝혀냈습니다. 놀랍게도 사인은 많이 먹어서 걸리는 현대인의 병인 동맥경화였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경북 문경에서 발견된 1600년대 조선시대 여성의 미라입니다. 사망 나이는 35세에서 50세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이 400년 된 미라의 사인이 동맥경화로 인한 심혈관 질환이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동맥경화는 고기 등을 많이 먹어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질병입니다. 연구팀은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미라의 동맥경화증 가능성을 확인한 뒤 유전자 분석을 동원했습니다. 미라 내부에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채취해 동맥경화와 관련된 유전자 염기 서열을 찾아낸 겁니다. 모든 병이 다 그렇겠지만 환경적 요인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합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조상에서도 이런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앞서 2012년 유럽에서는 5,300년 된 미라 아이스맨이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처음으로 규명된 바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유전자 분석이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부검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질병의 진단과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네, 시속 290km에 달하는 강풍과 폭우로 카리브해를 휩쓸고 미국 본토에 상륙한 허리케인 어마가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9개 주의 위력을 떨치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언론인들의 재난 현장 취재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잉 취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허리케인 어마가 휩쓸고 지나간 미 플로리다는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건물이 힘없이 주저앉았고 도로는 물에 잠겨 강으로 변했습니다. 약 79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라는 허리케인 소식을 전하기 위한 취재 경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강풍에 맞서는 취재 기자들, 바람에 몸이 뒤로 밀리고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습니다. 한 기자는 난간을 잡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다며 생중계를 이어갑니다. 손 쓸 틈 없이 물이 들어와 촬영 기자도 휩쓸릴 뻔했습니다. 기자들의 투혼에 찬사가 나오지만 동시에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경쟁이 고조되면서 기자들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보 전달 과정에서 지나치게 불필요한 장면을 보여주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갑질 논란으로 무리를 빚은 미스터피자 오너 일가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정우현 전 회장이 구속되고 상장 폐지 위기까지 닥치자 쇄신책을 내놓은 겁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에서 사퇴한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석 달 만에 아들인 정순민 부회장도 등기이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룹 내 오너 일가가 모두 경영에서 손을 떼는 셈입니다.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결정하는데 그룹 안팎 이사진도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1명이던 사회이사는 2명으로 늘리고 실제 권한도 강화합니다. 이들이 위원장인 투명경영위원회를 만들어
대주주 일가와의 거래나 일정 규모 이상의 비용을 쓸 때 허락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미스터 피자는 가맹점에게 비싼 재료 구입을 강요하는 등 갑질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정우현 전 회장은 지난 7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여전히 정 전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절반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이번 쇄신안이 오너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에 그치지 않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유명 유원지 인근 하천의 5m 깊이 바닥에서 포탄 4발이 발견돼 군 당국이 심하게 파손된 한 발을 뺀 나머지 3발을 긴급 수거했습니다. 발견된 포탄은 105mm 백린탄으로 뇌관이 없어 폭발 가능성은 낮지만 충전대로 사용된 백린을 공기 중에서 만지거나 연기를 들이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가출한 남매가 숙식비를 비롯한 260만 원을 내지 않는다며 이들의 발톱을 뽑은 홍모 씨 등 4명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달 중순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에서 공구를 사용해 25살 A씨와 동생 B씨의 발톱 9개를 뽑고 강목으로 온몸을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지붕에서 20대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아시아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어제 오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제2여객터미널의 지붕에서 발견됐으며 눈에 띄는 큰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CCTV를 분석해서 추락사와 범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무단으로 폐수를 배출한 낙동강 수계 폐수 배출 사업장 80곳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하고 위반 사실이 엄중한 28곳은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열흘 동안 이어지죠. 그런데 모두가 즐거운 건 아닙니다.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정부가 연휴 동안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걸 비롯해서 추석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주부 안은정 씨는 이번 추석 연휴에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연휴 열흘 가운데 사흘은 일을 해야 하는데 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연휴 기간 내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맞벌이 직장인들이 시간제나 종일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 소득에 따라 정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휴가 너무 길어서 이제 베이비시터 분도 좀 휴가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한테도 부탁드리기 좀 죄송스러웠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놓입니다. 차례상 물가 대책도 나왔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중심으로 정부 수매 물량을 풀어 배추의 경우 시가 대비 50%, 오징어는 33%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명절 전날부터 당일, 다음 날까지 사흘간 면제됩니다. 고궁, 미술관, 휴양림과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 개방되고 주요 영화관은 임시공휴일에 평일요금을 받습니다. 또 임시공휴일이나 연휴 직후가 기한인 4대 보험료 납부와 공공조달 납품은 연휴 이후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5년 만에 가을 잔치의 전망을 밝혔습니다. 전반기엔 7위로 부진했지만 후반기 반전에 성공하면서 여유 있게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롯데의 특급 마무리 투수 손승락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롯데가 6대5 한 점 차로 앞선 8회 구원 투수 손승락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삼성의 중심 타선을 상대로 가볍게 아웃을 잡아내고 승리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손승락은 후반기 24경기에서 구원 투수로 등판해 18개의 세이브를 챙겼습니다. 롯데가 거둔 후반기 30승 가운데 절반 이상을 책임진 겁니다. 손승락은 올 시즌 30개가 넘는 세이브를 따내면서 롯데 투수로는 8년 만에 세이브왕 등극이 유력합니다. 덕분에 롯데는 안정적인 4위를 달리며 5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 전망을 밝혔습니다.
넥센에서 3번의 세이브왕을 차지한 손승락은 4년간 60억 원을 조건으로 지난해부터 롯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성적은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낸 손승락은 올 시즌 위력적인 변화 후 커터가 살아나면서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부드러움과 힘이 같이 이제 섞여서 공을 던질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된 거죠. 지난 4년간 포스트 시즌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했던 롯데가 특급 마무리 손승락과 함께 가을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배우 김여진 씨는 정치 사회적으로 할 말은 해서 이른바 개념 배우라는 별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 왜 개념이 있다는 칭찬을 들어야 하는지, 그것도 어찌 보면 한국적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배우 김여진 씨를 전원책 변호사의 맞상대로 해서 토론 코너에 출연시키려던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은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시도는 급기야 소셜 테이너 출연 금지 규정이라는 것까지 사내에 생겨나게 했죠. 정치적 입장을 가진 연예인은 방송에 출연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예인은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김미화 씨는 코미디언으로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격려도 받았지만 동시에 비웃음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사 프로그램에 코미디언이 진행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비뚤어진 편견의 소산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프로레슬러였던 제시 벤츄라가 미네소타주 주지사에 당선돼서 그 직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예화로 김미화 씨를 응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결국 오래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소셜 테이너라면 아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김제동 씨의 순환사야 다시 거론하지 않아도 될 정도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잘 나가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루아침에 하차했고 그 이후에도 방송 출연에 관한 한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사실 김제동 씨의 이른바 소셜 테이너로서의 자리매김은 제가 직접 섭외했던 100분 토론 출연이 시작이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사람의 이른바 소셜 테이너들과 저는 어찌됐든 모두 인연이 있는 셈입니다. 어제 오늘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방송 프로그램에까지 개입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진행자들을 솎아내고 프로그램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알고 느끼고 있었던 내용들이 팩트라는 자격을 가지고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인데도 또다시 참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왜일까? 저와는 단 한 번의 인터뷰로 인연이랄 것도 없는 맷 데이먼은 배우이면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은 없느냐 하는 저의 트라우마 섞인 질문에 짧지만 강렬한 답변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들은, 즉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야만 하고 나는 저급하거나 비열한 말을 한 적이 없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북한은 1년에 얼마만큼의 석유를 쓸까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제재를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선 대략 추정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이런 제재에 대비해서 대체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 과연 오늘 새벽에 나온 유엔 제재안이 효력이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려를 내놓은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 실태를 연구해온 북중관계 전문가입니다.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박종철 교수를 전화로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박종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자, 원유는 기존 수입량 추정치인 400만 배럴로 동결을 한다. 그리고 정유 제품은 연 200만 배럴로 묶는다. 그래서 전체 유류량으로 보면 한 30% 정도 수입 제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의 분석도 같습니까? 예, 손석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북한도 중국도 무역 통계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추정치에 따라서 제재 효과가 매우 다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행군 시기부터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는 약 400만 배럴입니다. 이 중 90%가 중국에서 들어가고 있고 7% 정도가 러시아에서,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가는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정유 가공 제품 450만 배럴과 액화 천연가스를 모두 포함하면요 1000만 배럴로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추정을 해서 200만 배럴을 감축하면은요 대략 20% 정도의 감축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북중 무역은요 공식 무역보다 비공식 무역이 많다는 점에서 비공식 무역, 즉 밀수까지 포함하면은요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예. 그 사실 예, 말씀하시죠. 이와 반대로 이 중국 정부가요 유엔 제재안에 따라 가지고요 비공식 무역까지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해버린다면은요 북한이 입는 타격이 매우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핵심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예를 봐서는 그렇게 비공식 무역까지 중국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체 수단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 산업이 석유보다도 자체적으로 보유한 풍부한 석탄 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 이번에 유류 제한 조치가 갖는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저렇게 여러 가지 저지를 때는 뭔가 대비를 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한은 어느 정도 대체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예, 북한은요,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석탄 산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북한의 에너지의 70%를 갖다가 석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일제 때부터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에 맞서가지고요, 세계적인 석탄 산지인 함경북도 아오지 지역에 액화 석유 설비를 건설해가지고, 예, 일본의 관동군에 공급했다라는 문건도 있고요. 또 1960년대에 소련이, 또 1980년대에 중국이 북한에 액화 석유 설비를 공급해줬다라는 자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적인 석유 액화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 가지고 김정은 시기에는요 희천 발전소라든가 백두산 청년 발전소 등 수력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최근에 북한의 평양이라든가 국경 지역을 보면은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한 최근 20여 년간 북한의 1차 에너지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평균을 따져보면 한 7%에 불과합니다. 예. 대체적으로 석탄이 한 70% 수준인데요. 석탄의 비중이 조금 낮아지고 있고, 예. 수력의 비중이 한 20%에서 한 30%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석유에 대한 비중이 매우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번에 유엔 제재안이 그대로 다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타격은 입지 않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중국의 비공식 무역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면 교수님의 결론은 그런 건가 보죠? 예, 중국의 의지에 따라서 이 석유에 대한 제재 조치는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석유 금수 조치를 갖다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전쟁 시기에 미국의 금수 조치에 대항을 해가지고요. 석탄 액화 설비를 가동을 하면서 진주만 공습을 한 사례가 있고요. 예.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정책에 반대하면서 영미가 석유 공수 조치를 취했을 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석탄 액화 설비를 가동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예. 중국이 그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하여 이번에 동결을 요구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먼저 정치적인 요인 몇 가지를 설명을 하면은요. 정치적으로 만약에 원유를 금지를 시켜버리면은 시진핑의 말을 김정은이 더욱 듣지 않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은 제재의 역설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지구촌의 말을 안 듣는 일원을 제재라는 교훈을 가하고 싶어 하는데요. 중국은 오히려 핵무장이라는 폭주의 길을 김정은이 들어설까 봐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박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그것과 관련된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예. 오늘 그 아침에 나온 유엔 제재안이 통과됐을 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원유의 전면 중단은 다음 카드다라고 얘기했는데 박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원유의 전면 중단은 다음 카드로서도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제3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요. 북한의 원유 통제에 대하여 매우 거부감을 표출하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안에 대하여 동결안에 합의를 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중국은요. 미국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했고 향후 북핵 문제가 심화가 된다면은 원유 통제를 다시 거론할 수 있다고 북측에 상당한 경고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재안에서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전면 중단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까요? 예, 아주 낮은 가능성이지만은 북한의 경고는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중 경제 문제 전문가이신 경상대 박종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1년 전이었죠.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아직도 대비는 허술합니다. 우선 내년 지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8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지진 피해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연구 사업비는 아예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활성 단층을 조사할 사업단도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갈 길이 멀죠. 이런 가운데 경주는 지진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석가래가 무너져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아궁이에는 금이가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본진 때 갈라진 벽틈은 여진이 날 때마다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무너진 전통기와를 수리해야 하지만 수천만 원의 비용이 문제입니다. 1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이 전부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값이 싼 함석 지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를 팔아가지고 그 지붕을 씌운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조금 내고 할부로 갚아 나가는데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첨성대와 다보탑 등 지진으로 뒤틀리거나 망가진 문화재 복원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경주를 찾는 일반 관광객 수도 예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학 여행객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12시 30분 단체 수학여행객들로 북적여야 할 뉴스호스텔 인근 식당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문을 열어놔봐야 장사가 안 되니 영업을 포기하는 가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국사 인근 뉴스호스텔 27곳 중 6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을 하는 곳을 찾아가니 사장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북적된 지는 거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기억이 없고요. 우리 또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도 지금 거의 언제 왔는지 지금 생각조차 안 날 정도로.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들은 부족한 정부 지원과 지역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 때문에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 7.1%보다 낮은 6.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시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북핵 위기 대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대정부 질문의 한 장면입니다.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전체 평균에 못 미치고 정부가 안보를 경시한다라는 뜻이라는 게 주장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네. 국방비가 6.9% 증가한다는 건 사실입니까? 네, 그건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9조 원입니다. 네. 올해에 비해서 7.1% 증가한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 국방비는 43조 1천억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6.9% 증가한 금액입니다. 전체 예산이 7.1% 느는데 국방비는 그것보다는 덜 늘기 때문에 안보를 경시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0.2%포인트 차이인데 어쨌든 전체에 비해서 국방비 증가율이 좀 미미한 거죠. 그런데 지난 15년간의 국방비 증가율의 추이를 보면 네. 답이 좀 달라집니다. 네. 기획재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직전인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였고요. 그 전인 이명박 정부에선 초기에 8.8%였지만 2010년 2%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별 평균 증가율로 다시 보면 박근혜 정부 4.2%고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8.4%였습니다. 내년에 6.9%니까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9년 만에 최고치라는 건데, 근데 김무성 의원의 이야기는 내년도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국방비 증가율을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의 총 지출 가운데 국방비의 비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국방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은 10.1%입니다. 나라 살림 중에 10% 정도를 국방비에 쓴다는 뜻입니다. 이 비율이 올해는 10.06%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 15년간 줄곧 10%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국방비 증가가 총 예산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국방비 증가율이 낮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국방비 증가가 낮아서 안보를 경시한다는 주장도 성립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북핵 억지에 사용되는 세부적인 예산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네. 국방 예산은 병력과 전력을 유지하는 전력 운영비와 또 무기 구매 등과 관련된 방위력 개선비로 나뉩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킬체인, 한국형 MD 등에 쓰이는 그 비용을 포함합니다. 내년도의 이 예산의 비율은 전체 국방비의 31.3%입니다. 30.2% 올해보다 소폭 상승합니다. 2003년에 32.8%, 그 이후로 계속해서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비는 이 5년 단위로 중기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인데, 따라서 특정 정권의 특정 시점의 일부 수치로 안보 경시를 주장하기는 무리입니다. 국방은 국내 소요보다는 외부적인 그 안보 환경에 거기에서 소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부분의 증가율과 국방 예산의 증가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네, 국방비 지출은 한두 개 지표가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봐야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예. 첫 키워드는 소는 어디에입니다. 예. 무슨 소입니까? 예,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된 뒤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바로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리고 교각사루 이렇게 올렸는데요. 교각사루는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았다 이런 뜻인데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과연 그 소는 누구냐 이런 해석이었는데요. 그러자 박 의원은 청와대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을 지키려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잃었다라는 의미다라고 친절하게 바로 페이스북에 또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풍도 좀 우려가 됐는데요.
실제 어제 박지원 의원이 친절하게 달았던 설명에 저 페이스북 글 밑에 박지원 의원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적절한 견제구 같다라는 옹호도 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호남 홀대론이다. 또 국민의당의 자충수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당이 소수 인권을 중시해온 데다 또 호남 출신인 김희수 후보자를 부결시키면서 역풍이 불 수 있다. 즉 교각사루에 속아 국민의당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인터뷰도 잠깐 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우원식 원내대표도 했습니다만. 근데 꼭 국민의당이 반대해서 부결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심지어 어떤 얘기도 했냐면 민주당 내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가 몇몇 아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나왔단 말이죠. 예.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부터 그런 주장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 역시 앞서 언급한 역풍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민의당 때문에 꼭 부결된 것은 아니다. 이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오늘 안철수 대표 블로그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안철수 대표 블로그에는 오전에 지금 밑에 보이지만 김희수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라는 어제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담은 기사 링크가 안철수 대표 블로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저 글을 삭제했는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 역시 역풍을 우려해서 글을 삭제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대표 측에 물어보니까 자원봉사자 등이 보통 블로그 글을 관리하는데 해당 글이 어떻게 올라갔고 삭제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어제 안철수 대표가 김희수 후보자의 부결을 크게 환영한 것을 두고 아직 정무 감각이 좀 부족하다. 역풍이 일 텐데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공당의 대표가 저렇게 글을 올린다는 것은 일종의 메시지 관리인데 그 공당의 대표의 글이 삭제됐는데 그게 왜 어떻게 삭제됐는지 누가 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경로를 좀 알아본다고 했는데 내가 뒤에 답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막강 수비수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긴 하더군요. 문재인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어서 야당에서는 벼르고 별렀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간단히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장면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왔지만 분위기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2013년에, 그 시점에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2013년에 이미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전작권 조기환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고요. 이제 보시겠지만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추진됐던 사항이라고 답을 하자 이주영 의원이 잠깐 말문이 막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뭐 그런 장면이 좀 많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혜자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낙연 총리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큰 짐을 떠안은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 있나라고 해서 역시 김성태 의원의 말문이 막혔고요. 야당에서 요즘 주장하고 있는 방송 장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역시 질문하던 의원이 좀 머쓱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거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뉴스도 좀 보십시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화제가 됐던 장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사실 총리가 고정 출연인 셈인데 야당으로서는 막강한 수비수를 만난 셈입니다. 뭐 즉흥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준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도 좀 많이 챙겨가지고 보는 것 같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대법원장의 스펙입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느닷없이 대법원장의 스펙 논란이 나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질의였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강원도 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중앙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참 해도 어쩌면 그렇게 전임 대법원장의 밑으로만 다니십니까? 예, 김명수 후보자가 현 양승태 대법원장과 비슷한 분야에 있었는데 당시에 스펙으로 보면 많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듣는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명수 후보자의? 예, 장제원 의원이 저 질의를 할 때 김명수 후보자는 상당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나중에 왜 웃냐라고 큰 소리를 냈고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웃음의 의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현재 대법관이 아닌 인사가 대법원장 후보자가 된 건 약 50년 만인데요. 그만큼 사법부의 관료화를 시정하라는 요구에 대한 대답인데 이때 김명수 후보자가 법원에서 주류를 걷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웃음의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가늠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겠지만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강원 북부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Bargains have been struck between the satin bowls and their bells. Prehistoric garbage trucks.